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장군들의 가슴에 달린 훈장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대한민국 군대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방부 연회장은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장성들의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권력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 참석한 모든 이들의 시선은 은밀하게,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단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술 대신 투명한 물잔을 든 채 창가에 홀로 서 있는 여인. 그녀는 역사상 최연소 군단장이자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살아있는 전설인 강서린 중장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 차가운 눈빛으로 서울의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고요함은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와 같았다. 그때 거만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굵직한 목소리가 그녀의 고요를 무례하게 깨뜨리며 다가왔는데, 그는 제3사단장인 최한석 소장이었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해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른 얼굴로 와인잔을 흔들며 강서린의 곁으로 다가와 섰고, 그 뒤로는 그의 비위를 맞추는 참모들이 비열한 미소를 띠며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최한석은 강서린의 제복에 달린 중장, 계급장을 훑어보더니 예의를 갖추는 척하면서도 명백히 조롱이 섞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강 군단장님, 아니 이제는 투스타이시니 존칭을 깎듯이 써드려야 하나 여기서 혼자 물이나 마시고 계시다니. 역시 전장의 거친 술보다는 안방의 따뜻한 차가 더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최한석은 주위의 부하들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불쾌하게 퍼져나갔다. 그는 강서린이 707 대테러 부대에서 세운 수많은 공로들을 그저 운이 좋았거나 과장된 영웅담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침묵을 여자의 나약함이나 수줍음의 증거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대령들은 눈치를 보며 킥킥거렸고, 그 비릿한 웃음소리는 강서린의 등 뒤에서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강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한석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감정이 거세된 인형처럼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칠흑 같은 눈동자 속에서는 이미 최한석이라는 인간에 대한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의 목정맥이 뛰는 속도와 동공의 풀림 정도를 관찰하며 그가 얼마나 방심하고 있는지를 계산했다. 그녀에게 최한석의 모욕적인 언사는 전혀 심리적 타격을 주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사자의 입장에서 지저대는 하룻강아지의 도발은 그저 하찮은 소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를 머릿속의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며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최 소장님, 취기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는 술 냄새가 적의 표적이 되기 가장 쉽다는 것을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강서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연회장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하고 명징했다. 그녀는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최한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시선에는 서리빨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어 최한석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과장된 몸짓을 취하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허세를 부렸다. 역시 707 출신이라 그런지 말재주 하나는 날카롭구만. 하지만 강군 단장,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은 총칼만 잘 쓴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치도 알고 형님들 모시는 법도 알아야지. 최한석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쏘아 붙이고는 몸을 돌려 자신의 부하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봤지 저렇게 뻣뻣해서야.
원. 위에서 예쁘장한 마스코트 하나 세워둔 걸 가지고 진짜 지휘관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냥 얼굴마담이나 하라고 앉혀놨더니 기어오르는 꼴이라니. 그들은 강서린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낄낄거렸지만 지옥 같은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청각은 그들의 숨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있었다. 강서린은 그들의 저급한 뒷담화를 뒤로 한 채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자세로 연회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작전명 대청소라는 문구와 함께 최한석의 사진이 붉은색 타겟 마크와 함께 떠올라 있었다.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 젊은 여성 지휘관은 단순한 군단장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창설된 군 내 비리 척결을 위한 비밀 조직, 청소부의 총책임자였다. 최한석이 그녀를 비웃으며 샴페인을 들이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국방부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강서린이 탑승한 검은색 세단은 도심을 벗어나 인적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겨진 위장 터널을 통과하자 육중한 강철 차단문이 기계음과 함께 천천히 열리며 그녀를 맞이했다. 이곳은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자 오직 대통령과 극소수의 고위 관계자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국군 특별감찰 및 숙청 부대인 사일런트 블레이드의 지하 벙커였다. 차가운 지하 공기가 피부에 닿자 그녀는 비로소 가면을 벗고 본연의 냉철한 지휘관으로 돌아온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벙커의 자동문이 열리고 그녀가 상황실로 들어서자 모니터 불빛만이 감도는 어두운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그들은 하나같이 707 특수임무단이나 UDT, SEAL 등 최정예 부대에서 선발된 베테랑들이었으며 계급이 아닌 오직 실력과 충성심으로만 뭉친 강서린의 사냥개들이었다. 상황실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제3사단장 최한석의 실시간 위치와 통화 기록, 그리고 그가 은밀하게 관리해온 차명, 계좌의 흐름도가 붉은 실선으로 복잡하게 얽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도관에 든 쥐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서린은 거추장스러운 정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상황실 중앙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의 부관이자 작전팀장인 이진수 대령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침통하면서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군단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최한석 소장이 방위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방탄복 예산을 가로채고 불량 장비 납품을 눈감아준 대가로 거액의 뒷돈이 그의 1,000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대령의 보고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명백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최한석이 저지른 비리의 목록을 훑어보았는데 그 규모와 대담함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단순히 돈을 횡령한 것을 넘어 작전 유류를 빼돌려 민간 업자에게 넘기는 바람에 지난 동계 훈련 당시 차량 기동이 멈췄던 사고조차 조작된 것이었다. 강서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그녀는 이 탐욕스러운 자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역겨움을 느꼈다. 최한석에게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거대한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때 통신 장교의 모니터에 긴급 수신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며 상황실의 정적을 깼다. 군단장님, 제3사단 사령부에서 공식 작전 협조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통신 장교가 띄운 화면에는 최한석의 직인이 찍힌 문건이 나타났는데 내용은 터무니없게도 다음 주에 예정된 사단급 기동훈련에 강서린의 군단을
대항군으로 참여시키라는 요청이었다. 그것은 명백히 그녀의 부대를 훈련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병력들이 짓밟고 승리감을 맛보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얄팍하고 저급한 수작이었다. 이진수 대령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다른 요원들 역시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감히 군단급 부대를 자신의 사단 훈련 조연으로 부르다니 위계 질서마저 무시한 처사입니다. 당장 합참에 보고하여 그의 오만함을 징계해야 합니다. 부하들은 당장이라도 최한석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강설이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듯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 보고할 필요 없어. 오히려 기회야. 강설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고 그녀는 스크린에 띄워진 제3사단의 배치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내가 거절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 예상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순순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어태세를 더욱 느슨하게 풀 거야. 훈련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요원들을 합법적으로 그의 본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시킬 수 있는 최고의 티켓을 그가 제 발로 갖다 바친 셈이지. 강설이는 즉시 작전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작전명 트로이의 목마를 발동한다. 훈련 지원 병력으로 위장한 정보 수집팀을 제3사단 지휘통제실과 보급창에 투입해 최한석이 훈련 승리에 취해 웃고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이중장부를 포함한 모든 물리적 증거를 확보한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상황실은 다시금 타자치는 소리와 무전 소리로 분주해졌다. 최 소장,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여자가 당신의 안방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강설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텅 빈 훈련장 지도를 응시했다. 그녀는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으며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군사적 권위와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정군이 목격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사냥꾼은 덫을 놓았고 오만한 멧돼지는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강설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한석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자마자 참을 수 없다는 듯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소리는 승리감에 도취된 야수의 포효와도 같았다. 강설인 군단장이 자신이 제안한 합동훈련을 그것도 제3사단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걸린 불공정한 훈련을 아무런 이해 제기 없이 수락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있어 그녀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는 애송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그녀를 철저히 짓밟아 군 내부에서의 평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즐거워했다. 그는 참모장에게 거만한 태도로 지시를 내리며 이번 훈련이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극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 중장이 아직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모양이군. 707 시절의 개인 전술만 믿고 지휘관 노름을 하려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가르쳐줘야지. 그녀의 부대가 숨쉴 틈도 주지 말고 몰아붙여 통신망을 교란하고 보급로를 차단해서 그녀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게 만들란 말이야. 최한석의 눈은 비열한 욕망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이미 승리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훈련 당일 강설인이 이끄는 군단 병력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훈련장으로 진입하자 제3사단 병사들은
그들을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듯 쳐다보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통상적인 지원 차량과 병력처럼 보였지만 그 트럭의 짐칸과 통신 차량 내부에는 강서린이 심어둔 사일런트 블레이드의 정예 요원들이 일반 병사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탑승해 있었다. 그들은 낡은 야전 상의를 입고 평범한 소총을 메고 있었지만 그들의 배낭 깊숙한 곳에는 최첨단 해킹 장비와 도청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은 전장의 병사가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최한석은 예고했던 대로 강서린의 부대에게 최악의 지형인 맷지대와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계곡 지역을 방어구역으로 배당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진흙탕을 구르는 강서린의 병사들을 보며 최한석은 따뜻한 지휘 벙커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즐기며 낄낄거렸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모의 탄환을 퍼부을 때마다 강서린이 당황하여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어 그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강서린은 진흙투성이가 된 야전 천막 안에서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전술 지도가 아닌 작전 요원들이 보내오는 암호 신호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한석이 훈련의 승패에 집착하여 전방의 전투 상황에만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사이 통신병으로 위장하여 제3사단 본부 근처에 침투한 요원들은 보안이 허술해진 서버실의 백도어를 열고 있었다. 겉으로는 수세에 몰린 듯한 형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최한석의 심장부로 독이 든 칼날이 소리 없이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훈련장 외곽에서 예기치 않은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며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것은 최한석이 예산을 빼돌려 정비가 불량했던 노후 장갑차의 엔진이 과열되어 발생한 실제 사고였지만 그는 이 상황조차 교묘하게 이용하려 들었다. 그는 즉시 전체 통신망을 통해 고함을 치며 사고의 책임을 강서린의 부대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탓이라며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강군단장 자네 부대원들이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장비를 끌고 와서 내 훈련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 이게 자네가 말하는 정예 부대의 수준인가? 최한석은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병사들의 안위보다는 강서린을 비난할 명분을 찾았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고를 빌미로 그녀에게 징계를 요청하고 지휘 능력을 문제 삼아 그녀를 완전히 매장시킬 생각에 흥분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른 고함 소리에 묻혀 혼란스러운 현장을 틈타 앰뷸런스와 구조 차량으로 위장한 강서린의 별동대가 사고 현장이 아닌 사단장의 비밀 금고가 있는 행정동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강서린은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최한석의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비소를 띄었다. 죄송합니다. 최 소장님. 제가 현장 수습을 위해 직접 이동하겠습니다. 통신 대기하십시오. 그녀는 짐짓 당황한 척 연기하며 답변했지만 그녀의 눈은 옆에 서 있던 이진수 대령에게 작전 개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최한석이 스스로 만들어낸 혼란과 방심은 그녀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이제 길 잃은 어린 양인 줄 알았던 그녀가 늑대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양 가죽을 벗어던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으며 정비 불량으로 엔진이 폭발한 장갑차에서는 시커먼 유독 가스와 함께 맹렬한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제3사단 소속 병사들은 예상치 못한 실상황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지휘 체계가 마비된 탓에 부상자들은 제대로 된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혼란의 한복판으로
강서린이 탑승한 지휘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섰고 차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화염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군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는 묵직했고 주변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감은 현장의 공기를 압도하며 병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강설이는 무전기를 쥔 채 떨고 있는 제3사단 중대장에게 다어가 단호하고 명확한 어조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화염 소리를 뚫고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삼소대는 즉시 반경 50m 밖으로 물러나 경계선을 구축하고 의무대는 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 후 즉각 후송하라. 나머지 병력은 소화기를 확보하여 화재 진압을 지원한다. 지금부터 현장 지휘권은 내가 갖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707 대테러 부대 시절 수없는 사선을 넘나들며 체득한 냉철한 판단력은 패닉에 빠져있던 병사들에게 강력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혼돈에 빠져있던 현장은 빠르게 질서를 되찾아가기 시작했고 불길은 점차 잡히며 부상자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앰뷸런스로 옮겨졌다. 멀리서 드론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한석 소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타 부대 지휘관의 명령에 로봇처럼 복종하는 모습을 보며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강설인이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대했지만 화면 속의 그녀는 마치 전쟁의 여신처럼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참모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괜한 화풀이를 해댔다. 한편 모두의 이목이 화재 현장에 쏠려 있는 틈을 타 헌병으로 위장한 강설인의 별동대 고스트팀은 텅 비어버린 제3사단 행정본관으로 소리 없이 침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복도의 CCTV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유령처럼 이동했고 최한석의 집무실이 있는 3층 보안구역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이 채 되지 않았다. 팀 리더인 박소령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전자도어락의 암호를 해독했고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그들은 어둠 속에 잠긴 사단장의 은밀한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집무실 안은 최한석의 탐욕을 보여주듯 값비싼 골동품과 양주병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요원들의 관심은 오직 책상 뒤에 숨겨진 비밀금고와 개인 컴퓨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박소령은 소형 해킹 장비를 컴퓨터 포트에 연결했고 화면 위로 데이터 복사 진행률을 나타내는 녹색 바가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다. 동시에 다른 요원들은 금고의 다이얼을 청진기로 미세하게 감지하며 해제 작업을 진행했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뇌물수수 장부와 차명 계좌가 적힌 수첩들이 쏟아져 나왔다. 화재 현장이 수습되자마자 최한석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비열한 꼼수를 부리기로 결심하고 즉각적인 공격 명령을 하달했다. 강군단장의 병력이 사고 수습으로 지쳐 있을 때가 기회다. 전차 대대를 우회시켜 그들의 측면을 기습하고 본대를 섬멸하라. 훈련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뛰어난 전술적 판단이라고 착각했지만 강설이는 이미 최한석의 얄팍한 사고방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구조 작전 중에도 병력의 일부를 습속에 매복시켜 두었고 최한석의 전차들이 들이닥칠 길목에 대전차 장애물과 모의 지뢰를 설치해 둔 상태였다. 제3사단의 전차 부대가 굉음을 내며 숲을 뚫고 나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당황한 패잔병들이 아니라 차갑게 조준된 강설인 군단의 대전차 화기들이었다. 발사. 강설인의 짧은 명령과 함께 사방에서 모의 타격 판정을 알리는 붉은 연막이 피어올랐고 최한석의 주력 부대는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해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전멸 판정을 받았다.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부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던 최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책상에 명패를 집어던졌다. 말도 안 돼, 저 계집애가 어떻게 내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건 우연이다. 그래, 운이 좋았을 뿐이야. 최한석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강설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누려온 권력과 오만함은 그가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그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들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급급했다. 바로 그때 박소령으로부터 작전 완료, 데이터 확보 및 철수 성공이라는 짧은 암호 메시지가 강설인의 스마트워치로 전송되었다. 강설인은 불이 꺼진 훈련장 너머 어둠 속에 잠긴 제3사단 본부를 바라보며 이제 사냥감이 완전히 포위망 안에 들어왔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짓는 대신 무전기를 들고 차분하게 전 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상황 종료. 전 병력은 질서 있게 복귀한다.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녀에게 이번 훈련 승리는 단순한 여행에 불과했고 진짜 목적은 최한석의 숨통을 끊을 칼날을 손에 쥐는 것이었다. 최한석은 치욕적인 패배감에 몸을 떨며 참모들을 모두 쫓아내고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실력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묻어버리면 그만이야. 내일 긴급 군단장 회의를 소집해서 녀석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겠다. 기밀 유출 혐의라면 아무리 날고 기는 놈이라도 살아남지 못해. 그는 자신의 몰락이 코앞에 다가온 줄도 모르고 최후의 발악과도 같은 치명적인 자충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방부 대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갑작스러운 긴급 소집에 불려 나온 고위 장성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의구심이 가득 서려 있었다. 원형 테이블의 상석 근처에 자리 잡은 최한석 소장은 승리감에 취해 비릿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강설인을 단번에 매장시킬 조작된 기밀 유출 증거 자료가 들려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화려한 재기를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문이 열리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설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의 소란스러움은 일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잦아들었다. 그녀는 죄인의 모습이기는커녕 마치 사열을 받는 지휘관처럼 당당하고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평소의 수행원들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낯선 사내들과 헌병대 완장을 찬 장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호위하듯 따르고 있어 기이한 위압감을 조성했다. 장성들은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지만 최한석만은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콧방귀를 뀌었다. 최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과장된 몸짓으로 강설인을 손가락질하며 준비해둔 연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장군 여러분, 우리는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강설인 군단장이 지난 훈련 도중 아군의 작전 상황을 외부 불순 세력에게 실시간으로 유출한 정황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통신 기록과 사진들이 담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요란하게 흩뿌리며 자신이 마치 구국의 영웅이라도 된 양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반역자로 몰아세웠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거렸고 장성들은 최한석이 제시한 조잡하지만
그럴싸하게 꾸며진 증거들을 돌려보며 웅성거렸다. 최한석은 그 혼란을 즐기며 강설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기를 기대했으나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광경을 지루한 삼류 연극을 관람하듯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이 아닌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으나 승리에 도취된 최한석의 눈에는 그저 죄가 드러나 할 말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이었다. 당장 이 반역자의 계급장을 떼고 헌병대에 넘겨야 합니다. 감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히다니. 최한석은 기세등등하게 외치며 강설인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열한 속삭임을 덧붙였다. 내가 말했지, 계집애가 설칠 곳이 아니라고. 얌전히 예쁨이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제도 모르고 날뛰다가 꼴 좋게 되었구만. 그의 얼굴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녀를 끌어내리는 쾌감을 맛보기 위해 손을 뻗으려 했다. 그 순간 강설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고 그녀는 최한석의 손이 닿기도 전에 한 발짝 물러서며 품에서 붉은색 가죽으로 된 얇은 파일을 꺼내들었다. 말이 너무 많으시군요. 최 소장님, 유언치고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고 그녀가 테이블 중앙에 던지듯 내려놓은 파일 표지에는 대한민국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직인과 함께 특수감찰 및 전군 숙청 명령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붉은 파일을 본 순간 회의실 내의 모든 장성들은 숨을 멈췄고 공기는 찰나의 순간에 절대영도까지 얼어붙었다. 그것은 군 내부에서도 전설처럼 떠돌던 전시 상황에 준하는 즉결, 처분 권한을 가진 사일런트 블레이드의 가동을 알리는 사형 선고장이나 다름없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최한석만이 멍한 표정으로 파일을 집어들었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자신의 모든 비리 내역과 함께 강설인이 바로 그 숙청부대의 총지휘관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최한석 소장의 손끝이 붉은색 파일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의 안색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파일의 첫 장에 적힌 국군 기무 및 특수감찰사령관 강설인이라는 직함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공포스러운 진실이었다. 그가 그토록 비웃고 무시했던 젊은 여성 장군이 사실은 자신을 포함한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갈아온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이 뇌리에 박히자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장성들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강설인의 입에서 떨어질 다음 명령만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강설인은 공포에 질린 최한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최한석이 조작했던 엉터리 증거 자료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그가 밀실에서 방위산업체 브로커들과 희희낙낙하며 뇌물 뭉치를 주고받는 고화질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의 최한석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선배 장성들을 뒷방 늙은이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그 생생한 음성은 고요한 회의실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며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감히 사단장을 음해하려고 이런 가짜 영상을 만들어. 최한석은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쥐구멍을 찾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상이 재생될수록 그와 친분이 있던 동료 장군들조차 경멸 어린 시선으로 고개를 돌리며 그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강설이는
그의 비명에 가까운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계좌 내역도 조작이겠군요. 강설인이 다시 버튼을 누르자 이번에는 최한석이 차명으로 관리해온 스위스 은행 계좌와 자금 세탁 경로가 복잡한 도표와 함께 상세하게 화면에 떠올랐다. 그 자금의 출처는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된 방탄 헬멧 교체 예산과 장병복지 기금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고, 이는 군인으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회의실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고, 그동안 최한석의 위세에 눌려 침묵하던 강직한 장군들이 주먹을 불끈 쥐며 그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완전 무장한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이 검은색 대테러 복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가슴에는 군 검찰 특수수사라는 패치가 붙어 있었고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어 그들이 단순한 경호 병력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요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최한석과 그의 측근으로 분류된 몇몇 부패 장교들을 포위했고, 그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된 최한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권력이 실제 총구 앞에서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최한석 소장, 당신을 군형법 제1조 반란 및 이적 행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설인의 부관인 이진수 대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최한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철컥거리는 금소금은 회의실의 침묵을 찢어 놓았고 최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항상 남에게 명령하고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자신이 죄인처럼 결박당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 장관님과 통화하게 해줘. 이건 모함이야. 정치적 보복이라고 최한석은 거품을 물며 발버둥 쳤지만 강설이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달린 소장 계급장을 거칠게 낚아채 뜯어냈다.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견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것은 그의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설이는 바닥에 떨어진 계급장을 군화발로 지식이며 그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믿던 그 뒷배들은 이미 오늘 새벽에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당신이 내 뒤에서 킬킬거리며 비웃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당신들의 목을 조를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강설이는 허리를 굽혀 최한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의 소리처럼 들렸다. 여자가 지휘하는 부대가 어설프다고 했었나. 그 어설픈 여자에게 목이 날아가는 기분이 어떤지 감옥에서 평생 곱씹어 보길 바란다. 최한석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덜덜 떨기만 했다. 끌려나가는 최한석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장군이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는 비겁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와 결탁했던 몇몇 장교들 역시 줄줄이 굴비 엮이듯 체포되어 끌려나갔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숙청의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남은 장성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강설인의 눈치를 살폈는데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정보력과 실행력은 그들에게 깊은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보며 흐트러진 제복을 매만졌다. 강설이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남은 지휘관들을 향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오늘의 이 사태는 우리 군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능력보다 줄타기가 우선시되고 성별과 배경으로 차별받는 썩은 관행은 오늘부로 최한석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웃음을 사는 인형이 아니라 군 전체를 통솔하는 진정한 리더로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회의실 밖 복도까지 끌려나가는 최한석의 비명소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강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찾아오는 피로감보다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묵직한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등 뒤에는 믿음직한 부하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에게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신념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설이는 부관에게 눈짓을 보내며 회의실을 나섰고 복도에 도열해 있던 707 대원들은 그녀를 향해 일제히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우렁찬 구호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고 그 소리는 부패한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군대를 재건하겠다는 결의에 찬 맹세처럼 들렸다. 강설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경례를 받았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이제 그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침묵의 칼날은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 다음 명령을 기다릴 준비를 마쳤다. 최한석 소장과 그를 따르던 부패 세력이 줄줄이 연행된 이후 대한민국 국군에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군 내부의 대대적인 숙청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방산비리와 인사청탁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처음에는 군의 부패상에 분노했지만 곧이어 이를 도려낸 강설인 중장의 결단력과 사일런트 블레이드의 활약상에 열광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강설이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한 채 철저하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해 있었다. 강설이는 창밖으로 맑게 갠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군구조 개혁 및 쇄신안이라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최한석이라는 거대한 종양을 제거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더 어려운 과정의 시작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범죄자를 잡아넣는 검찰관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무너진 지휘 체계를 바로잡고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난밤의 서늘함 대신 미래를 내다보는 지휘관의 깊은 통찰력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진수 대령이 들어와 깍듯이 경례를 붙였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에 차 있었다. 군단장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시며 특별 표창과 함께 대장 진급을 건의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대령의 보고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축하가 담겨 있었지만 강설이는 보고서를 덮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에게 계급이나 훈장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진급은 거절한다고 전해 나는 정치적인 영웅이 되려고 이 칼을 뽑은 게 아니야. 강설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려 있던 707 특수임무단의
부대 마크를 응시했다. 우리의 임무는 그림자 속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지. 내가 대장 계급장을 달고 전면에 나서는 순간 사일런트 블레이드는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자로 남아야 해. 그녀의 말에 이진수 대령은 잠시 숙연해졌으나 곧 그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깊은 충성심을 표했다. 며칠 뒤 강설이는 최한석이 수감된 국군 교도소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했는데 그것은 승자의 조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을 위해서였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최한석은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강설인이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들었지만 예전에 거만하고 오만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두려움과 회한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얼굴마담이라고 비웃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불편하신 곳은 없습니까? 최 전 소장님. 강설인이 차분하게 묻자 최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를 비웃으러 왔나? 아니면 내 처참한 꼴을 보고 승리감이라도 느끼려고 온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묻어 있었지만 강설이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을 비웃을 시간도 당신에게 감정을 소모할 여유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군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당신이 입고 있던 군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그에게 채기를 박듯 말했다. 당신이 비웃었던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했을 국가와 국민이었습니다. 부디 이곳에서 남은 생 동안 그 무게를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뒤돌아 나가는 순간 최한석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지만 강설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에서 최한석이라는 오점이 완전히 지워지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녀는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교도소를 나선 강설이는 곧장 야전 훈련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는 신임 장교들의 임관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소위들의 눈빛은 태양보다 뜨겁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여성 장교들이었다. 강설인이 단상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는데 그것은 억지로 동원된 환호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를 향한 존경의 표시였다. 그녀는 원고 없이 마이크 앞에 서서 후배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편견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성별을, 누군가는 출신을, 또 누군가는 나이를 문제 삼아 여러분의 능력을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강설인의 시선이 맨 앞줄에 서 있는 체구가 작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한 여성 소위에게 머물렀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군인의 힘은 근육의 크기나 목소리의 성량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믿는다면 그 어떤 비웃음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강렬한 울림을 주었고 연병장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지폈다. 식이 끝난 후 아까 눈이 마주쳤던 그 여성 소위가 머뭇거리며 강설인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다. 군단장님, 저는 군단장님처럼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도 언젠가 군단장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소위의 모습에서 강설이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수많은 차별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던 어린 시절의 강설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강설인은 엄격했던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소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나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난 군인이 되어야 해. 나를 목표로 삼지 말고 나를 넘어서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지휘관이 되었을 때 내 부하들이 너를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소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큰 소리로 충성을 외쳤고 강설이는 그 씩씩한 대답에 만족하며 답례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언젠가 거대한 숲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킬 것임을 확신했다. 그날 밤 강설이는 다시 사일런트 블레이드의 지하 벙커로 돌아왔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이 존재하는 한 빛을 지키는 그림자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요원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새로운 잠재적 위협 요소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는 제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고 다시 익숙한 작전용 검은 셔츠로 갈아입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진수 대령이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작전은 정말 길고 험난했습니다. 며칠이라도 휴가를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강설이는 커피향을 음미하며 스크린 속의 지도를 바라보았다. 휴가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에나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정신이 맑은 순간이야. 우리가 멈추면 또 다른 최한석이 어디선가 독버섯처럼 자라날 테니까. 그녀의 말에는 지친 기색보다는 사명감에서 오는 활력이 넘쳐 흘렀다. 강설이는 모니터에 떠있는 새로운 작전 파일을 열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금 빠르고 정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독한 여자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그녀에게 타인의 평가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강설인일 뿐이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날카롭고 은밀한 칼날이었다. 과거의 비웃음은 이제 전설 같은 무용담이 되어 사라졌고 오직 그녀의 존재만이 전군의 묵직한 경고이자 희망으로 남아 있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도 벙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강설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깨어있는 그녀가 있기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평화로운 꿈을 꿀 수 있었다. 사단장이 비웃었던 그 인형은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인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닌 진정한 군인 강설인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